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빼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월간 이선엽 25년 7월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방청회 주로 한 4분, 5분 정도 와 계십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종종 우리 YG 클럽 스터디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질문 기회는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7월 21일 장 마감일에 찍고 있는데 조금 조정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선엽 대표님 이제 틀리시나 싶었는데 또 조선방송 또 훅 가버리고 원전도도 훅 가버리고 와 아이고 배야. 우선은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2.7%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근데 이게 금리를 내리자니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여전히 높은 걸로 보이고 슬슬 관세 영향이 좀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막 본격적으로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가 수준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수준인데 시장에서 고민하는 건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상품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기업들이 현재 올라간 관세를 본인들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른 만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관세와 관련 특히 무역과 관련된 협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오른 관세만큼 기업들이 지금 전가를 못 시키고 본인들이 끌어안다 보니 이거를 혹시 시간이 지나서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면 또 기업들이 이제는 나도 이제 못 견디겠으니 이제는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게 우려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연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카고 연은에 있는 그렇죠? 굴스비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물가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몇 분이 계시고 또 반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오르는 수준이 그렇게 금리를 못 내릴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러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 내에서도 되게 충돌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금리를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자 쪽이 더 많고요. 내려야 된다라는 쪽은 뭐 소수에 불과하니까 특히 이제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연준 자리가 좀 탐이 나는 그런 분들이시죠. 크리스토퍼 월러도 본인 스스로 내가 그 자리를 준다라면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정치적인 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라서 전체 연준의 목소리만 듣고 보면 아직은 그 부정적 영향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건데 일단 시장에서는 9월쯤이면 좀 인하하지 않을까 가능성을 좀 높게는 보는데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을 뭐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미 안에는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가 고착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관세를 앞으로도 계속 부과를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관세가 높아진다라면 사실 9월에 금리 인하라는 게 넌센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또는 7월에 인하가 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 중에서 일부 관세는 부과가 되더라도 상당수 관세는 사실상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무엇을 얻고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야 사실은 맞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넘겨짚기를 해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 상당 부분은 일단은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한국이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걸 사주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최소화될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일고 있는 무역 협상 보면 너무 지지부진해서 그게 과연 8월, 9월 안에 가능할까?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7월 9일은 지나갔고 한 달 더 유예 기간을 줘서 8월 1일이잖아요. 그게? 뭐 지금 4월부터 지금 7월까지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한 달 안에 뭔가 확 된다라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1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2주도 안 남았죠? 아, 열흘밖에 안 남았구나. 이게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도 아직은 보이지를 않고 이게 또 증시의 변동성을 줄 것인가. 근데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7월 9일 될 때도 물론 이제 유예를 한 번 더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에는 약간 내성이랄까 이런 게 생긴 것 같고 만약에 8월 1일 즈음 갔을 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선엽 대표님은 그 좀 후자 쪽이잖아요. 사실 내성이 생긴 건 아니고 결국은 또 타코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엔 트럼프가 물러설 거야라는 분들은 뭐 사실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무슨 소리야 이 정도 됐으면 트럼프가 드디어 한 번 할 때가 됐지. 저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타코 소리는 듣지 않을 거고 이번에는 뭔가 한번 제대로 보여줘서 시장에 충격을 줘야 각국이 좀 말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이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쉽진 않죠. 그런데 어느 방향이 되든 방향성 요인은 아니에요.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되려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어? 어떤 핑가가 되든지 한 번은 쉬어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울고 싶을 때 뺨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대단히 뭐 뾰족한 수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변동을 피하고 밑에서 잘 사겠어 라는 욕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누구도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올지 다른 것 때문에 조정이 올지 모르지만 그 조정이 팔고 떠나야 될 조정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기회를 틈타서 그래도 뭔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지금이 상승장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더 중요한 거지 중간중간에 무엇 때문에 언제쯤 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그건 신도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기회가 혹시 기회가 온다라면 뭐 그동안 못 샀던 분들 잘 늘리면 참 좋을 거다. 그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흐름 속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았다. 예.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너무 뾰족하게 이렇게 다 맞추려고 하시면 맞출 수도 없지만 그건 정말 맞으면 우연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우연까지 우리가 너무 전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빠지면 잘 산다 정도. 그래서 큰 추세가 변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오고 있는 건데 8월 1일이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너네 나라는 말 안 들었으니까 25% 때리더라도 그게 영원 불멸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9월 10월에 뭐 추가 협상을 해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여지라는 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4월의 충격보다는 당연히 못하는 게 뭐냐면 4월 충격은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4월에는 관세 자체도 부정적이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품목,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처음으로. 일단 베트남이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빠져 있고요. 영국도 합의받고. 자, 중국하고 베트남이 빠진 게 왜 중요하냐면 생필품에 대한 관세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에 제일 무서웠던 건 모든 품목이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이제 화장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필품까지 전부 다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니까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필품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생필품을 들여놓은 세 군데 국가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깝게 멕시코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알고는 중국과 베트남이 있을 텐데 멕시코와 관련해서도 되게 웃긴 게 생각보다 관세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 미국과 협정 때문에 한 40%는 현재도 무관세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일단은 괜찮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과는 20%라고 하죠. 일단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고 중국과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지금 부과된 거 이상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생필품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니 사실 각국의 특정 품목에 때리는 건 그 관련 기업 또는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생필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어 그렇죠. 있다. 그것만 하더라도 4월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죠.
4월만큼의 시장 4월은 충격은. 컸죠. 4월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그 정도 선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트럼프한테 썩 그렇게 많이 유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는 일본은 여러 국가들은 당연히 트럼프한테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덜 뺏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에서 얻고자 하는 것까지가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정말 정확하게 뭘 원했는지는 우리가 지나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뺏기는 건 뭐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난 4월 초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코스피가 100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3개월 반? 밖에 안 됐는데 천국과 지옥을 한 3개월 사이 우리는 갔다 왔고 왜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조정이 오면 다시 사야지. 근데 막상 그 정도의 조정이 오면 손이 또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예. 팔아야 될 것 같죠? 그죠. 세상 망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월간 이선협은 매월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또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물가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예전만큼 또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는 제롬 파월 의장이 원하는 것도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보면은 올해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으니 네. 어떤 식으로 내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도대체 트럼프가 각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국가에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때리는 것도 좋고 적게 때리는 것도 좋고 우리가 볼 때 이만큼 때리는구나. 그래서 어떤 품목에 또는 미국에 이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면 문제가 덜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도대체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의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여전히 불확실하니 나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잘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하면 1970, 80년대 있었던 물가가 잡히다가 올라오는 그 이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게 물가라는 건 한 번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뒤늦게 대응하더라도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뒤늦은 대응이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를 확실히 잡는 쪽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도 중요한데 확실히 물가를 잡는 쪽으로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파월의 생각이 바뀌려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가가 아니라 고용입니다. 고용.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발표가 되겠죠. 고용이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건 뭐 물가 여부를 떠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생각이 오를지 파월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약간 우김이 오길지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 물가보다는 되려 고용 쪽에서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 네, 잘 봐야 되겠죠. 중요하게 봐야 한다.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난 고용을 보면 고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정부 고용이었거든요. 정부 고용을 뭔가 대단히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물가와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는 상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품으로 오르는 물가는 제가 봐도 일시적인 거고요. 결국 이 상품으로 인한 물가가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도 시장에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혹시 이로 인해서 향후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우리는 보통 그거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것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금리는 내리는 쪽이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형성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주거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월세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건비 이런 거죠. 야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는 너무 살기 어려워졌어. 그럼 나도 인건비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진짜 그게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거기로만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물가는 일시적인 게 맞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 물가보다 인건비를 조금 더 제일 중요한 중시해서 거고 아마 이번에 우리가 지난 2, 3년간의 물가를 보면서 처음으로 물가에 대한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 40년 동안 없었었어요. 네. 이게 결국엔 물가 상승을 고착시키는 것은 인건비하고 결국은 월세다. 그래서 이 상품이 또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움직이는 물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건비로 움직일 거냐
그게 핵심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비는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건비 쪽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8월 초에 나오는 그 네. 고용 지표랑 네. 같이 또 맥이 닿는 그렇죠. 내용. 그래서 뭐 시간당 임금 상승, 그다음에 비노 뽑은 고용 지표, 그 중에서도 민간 고용 이런 쪽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시장으로 이어가자면 그 금리나 기대감이 한때는 반영이 됐다가 또 한때는 실망이 됐다가 지금 제약바이오주 보면은 또 그 영향을 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예. 없잖아요.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가 좀 반등을 하다가 예. 21일에는 국내 시장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또 오르니까 제약바이오주 같은 건 또 이제 크게 조정을 받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괜찮은 기업이면 들고 가야지 금리 때문에 금리가 내려서 바이오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내릴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금리의 방향을 연준조차도 모르는데.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 그걸 보고 제약 바이오를 투자한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변동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거하는 나가는 그렇죠?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제가 볼 때는 길게 볼 때도 뭔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엄민용 연구원 제약바이오의 베스트 아닙니까? 베스트죠. 특강을 했고 그 영상이 이제 막 1부, 2부 다시 보기가 올라갔습니다. YG 클럽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들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하여튼 뭐 후기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약쟁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 최고의 약쟁이죠. 약쟁이. 아니, 민용이가 약을 했나 모르겠네요. 아끼는 배입니다 정말. 예, 제약바이오의 베스트 예. 애널리스트. 그 관세 이야기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로 도장을 찍을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의 그 참패죠. 득표도 너무 좋지 않았고 네. 근데 일본하고 지금 미국의 사이가 좀 좋지도 않고 만약에 거기에 25%의 상호관세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거의 기본 20% 이렇게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15, 20%만 돼도 이거는 최악은 면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정도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는 사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명품은 아니잖아요. 우리께. 예, 우리께. 그럼 가격 경쟁력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는 좀 주름살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수의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업종들은 현재 주도주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걔들이 빠진다고 해서 뭔가 큰 대세에 영향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게 정치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하고 좀 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이건 좀 약간 웃픈데요. 우프죠. 옛날에 예. 그 무한도전에서 예. 항상 그 첫 번째 나왔었던 뭐 박명수 씨가 만약에 실패하면 박명수 씨는 우리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한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뭐 자동차 가지고 좋은 회사인데 아직까지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빠지면 오히려 주가가 쉬어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죠.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왜냐면 지금 그래도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고 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도 별로 없을 뿐더러 뭐 관세 영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덜 오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오히려 매기가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승 탄력이 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기사 이제 시계를 계속해서 돌려보면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뭐 조선, 방산, 네. 원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주도주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 항상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산도 남의 불행이 우리 행운이었던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시장인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네. 자본시장이 냉혹한 네. 거고요. 그게 또 현실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50%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좀 왜 그런 걸까요? 갑자기 구리에다가. 사실 갑자기 구리라기보다는 구리는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전략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때 제일 필요한 광물 중에서 거의 베스트 원을 꼽으라고 하면 사실 철강만큼이나 구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제가 뭐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지만 워렌 버핏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면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AI 투자 열풍에 따른 에너지 쪽,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 쪽을 투자라고 했는데 에너지 전력의 핵심은 다 구리예요. 결국 전선은 다 구리에서 되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늘 거다라는 걸 판단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산업을 미국에 유치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전략적 광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 사실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만큼 대단히 이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미국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만큼 기할권이 구리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의도 그 자체는 미국에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뭐 재련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라는 의도가 될 거니까 결국은 지금 뭐 우리가 보면 자원 싸움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유틸리티, 송배전망, 전력기기랑 또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구리죠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그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고요. 가격도 전가력이 일단 가격이 오르면 그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고민은 과연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걸 텐데 이거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특히 재련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구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련 산업은 다 공해 산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미국의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도 좀 많을 거고 어쨌든 미국은 철강이나 구리, 그러니까 금속 쪽이죠. 금속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은 진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쪽의 관세는 잘 모르겠으나 이쪽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에 부과하는 관세는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기업들이 어떻게 나선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업체한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주도주 그러니까 이름 붙인 게 태조 이방원처럼 이것도 이선엽 대표님이 만드신 용어고 근데 그거를 조방원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고 조방변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묘한 차이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전력기기도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이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거는 있을까요? 그렇진 않고 다시 강화되는 느낌이죠. 다시 지금, 강화. 전체적인 시장이 그들 관련 기업들이 뭔가 그동안 올라서 조금 의구심도 있었죠. 왜냐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일부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 어떤 전력기기요? 전력기기도 그 조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나 보니 아닌 거죠.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라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아마 다시 힘을 내기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관련 기업들을 볼 때 당연히 밸류에이션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밸류에이션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산업의 크기예요.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관련 기업들의 산업 사이클을 본 게 사실 역사상 처음이에요. 우리는 처음 보는 일을 겪고 있는데 근데 이 산업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주가 나왔네 안 나왔네만 가지고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중요하긴 한데 놓치는 게 많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산업의 크기 안에서 그 필요한 만큼 나중에 수주가 추가로 나올 건데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그거를 추정하는 분도 계실 거고 추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추정을 그만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결국은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주가하고 애널리스트 간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게 생각보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가 이제 목표가라는 게 있는데 그 목표가보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이 있는데 나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가가 12만 원이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겠죠. 12만 원보다 더 높게 이 기업은 너무 좋아 보이니 12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 갈 겁니다라고 보고서를 쓰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야 나는 10만 원이라 불렀는데 12만 원이면 지금 너무 비싸 보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투자 등급을 예를 들면 적극 매수에서 매수로 낮춘다던가 아니면 매수에서 뭐 우리가 알고는 보유 정도로 낮춘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땐 이미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의 사례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목표 주가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애널리스트들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올랐으니 오르면 더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보다 더 비싸지고 있으니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때보다 더 비싸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분의 말씀이 옳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애널리스트 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래서 좋아지는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다니면서 오히려 그 의견들이 제가 볼 때는 뒷북성이 되어가고 있는 일들이 참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뒷북성인 어떤 그런 의견들이 나올 때는 일단 그분들의 의견도 되게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배제하고 보시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꼭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가가 오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목표 주가라는 게 또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하나의 기준점 효과, 앵커링 이펙트 같은 거 가져오면 거기에 본인이 이제 매몰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 비싸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못 사게 되고. 이선엽 대표님은 이렇게 마음속에 목표 주가나 이런 걸 안 두세요? 두는데 생각보다 커서 그 얘기를 하면 돌팔매가 더 먼저 날라와요. 그렇죠?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10배 가는 주식은 2배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 저는 그래서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10배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 정도 시장의 사이즈고 이 기업의 포지션에 이 정도 경쟁력이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까지는 줄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혹시나 그 시장에 유동성이 많으면 굉장히 강세장이면 오버밸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퍼 10배짜리면 그럼 뭐 12배나 13배까지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을 위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크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은 처음에 움직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야, 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변압기 처음 움직일 때도 야 도란스가 돈이 된다고? 야 이게 말이 돼? 뭐 그걸 뭐 밸류에이션 준다는 게 말이 돼? 도란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뭐 그런 반응인 거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냥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나면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 하실 거니까 어차피 그것도 제 투자 방법의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저는 더 사요. 그렇죠? 댓글이 안 좋을수록 그분들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 더 확신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반박을 주면 저는 그거는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인색하세요. 그렇죠? 뭔가 변화가 오면 정말 그럴 수 있어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야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안 그러세요. 일단 공부도 안 해보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는 거죠. 방산도 비슷했어요. 방산 대부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훨씬 더 그랬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갔다 오고 나서 옛날 생각이. 예, 내가 있었을 때 보니 야 이게 말이 된다라고 뭐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방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 방산으로 돈 번 분들 꽤 있거든요. 공통점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받아들이죠. 그래 이게 커요? 정말 좋아져요?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군대 갔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네. 오히려 이제 어설프게 아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더 공부하면 잘 아실 건데 그분들이 공부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큰 변화는 생각보다 잘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이니까 좀 그렇지만 불과 한 6개월 전만 뒤돌리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다들 집어쳐 사기야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요? 뭐 코인쟁이라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고 코인 하는 사람을 이상한 취급하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국은행도 그렇잖아요. 잘 안 받아들여. 거기는 이제 생존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다라고 예.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하는 사람은 무슨 변화가 있으면 일단은 왜 변하지? 얼마나 변할 거지? 그걸 고민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든 좋은 생각을 가져도 제가 볼 땐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열린 마음으로 보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도란스 그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도란스는 참고로 트랜스의 일본식 발음일 그렇죠. 겁니다. 트랜스. 예, 변환기. 그게 변압기. 변압기죠. 예, 변압기. 변압기라는 게 결국 와, 도란스라면 한 전기가 20년 만에 예. 들어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압이 높은 걸 압을 낮춰주는 게 변압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산업의 크기를 봐라. 그럼요. 예, 이게 또 옛날에는 또 많이 달라졌고요. 반도체도 좀 여쭤볼게요. 예. 이게 그 반도체에 대한 그 품목 관세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돼도 별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밖에 없는데 어차피.
대만하고 우리랑 예, 미국엔 공장이 없어요. 또 미국도 어차피 해외에서 만들어 갖고 네.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미국 국민만 죽어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반도체는 관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TSMC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지금 약속을 많이 준 상황인 거고 네. 이제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남아 있는데 글쎄요, 우리 기업들도 결국은 조금 일부는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관세는 계속 부과하는 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관세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 안에 그 관련 산업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력한 경쟁을 할 때 관세가 효능이 있는 건데 어차피 미국에서 반도체를 아예 만들질 않는데 부과를 해봤자 사실 미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데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를 더 확대를 할 것인가 이 주판을 또 튕길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OBBB 법안 보면 의외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했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25에서 35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매력은 있어요. 거기서 가서 만들면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IRA 때처럼요. 예. 그럼 뭐 사실 국내에서 괜히 법인세 오르는 거 맞느니 거기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기업도 일부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뭐 수율이라든지 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수율은 가지 여기서도 똑같아요. 뭐 여기서 수율 잘 나오는데 거기 가면 안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 노하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면 거기서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품목 관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게만 있어도 그게 일시적인 영향이지 뭔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왜 미국이 관련 산업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미국에 수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생기고 난 다음엔 영향이 있겠죠. 지금 당장은 영향이 있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가 패권 경쟁 중에서 하나의 무기처럼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도 중국에 팔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막 쥐고 흔들어서인지 뭔가 좀 양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칩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을 다 제재했더니 중국의 자생력만 높여주더라라는 반성 차원인지 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성할 리는 없죠.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거를 제어를 하든 안 하든 자생력은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방금 전에 오기 전에도 뭐 외국계 반도체 회사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다 왔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AI 관련해서 미국 가셔도요. 미국 가서 정말 괜찮은 AI 회사들인데라고 해서 CEO들 보면 보통 파운더라고 하잖아요. 네. 다 중국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히토류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 광물과 관련해서 중국이 나름대로 했었던 미국이 취했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약점이 잡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풀어주지 말아야 될 H20까지 풀어준 걸 놓고 보면 사실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칼자루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지만 말이 되는 게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내준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히토리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히토리 원래 주던 건데 이거 내가 제재 풀어줄게 하는 게 지금 중국인 거지 미국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미 이 양국 간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뭐 대단히 세게 나가서 미국이 되게 세게 나가서 중국한테 뭘 굉장히 큰 걸 얻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입장에서는 자꾸 기존에 주지 말아야 될 것도 내주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이미 협상의 기울기 자체에서 사실 미국 우위가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뭔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들도 꼭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더 의도 터지는 거고 유럽이 더 터지는 거죠. 여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현재 있는 협상에서 저희들이 볼 때 처음에 이 트럼프란 분이 취임했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건 중국한테 정말 얼마나 많은 거 얻어낼 수 있냐. 결국 미중 갈등이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은 거라고 뭐죠? 히토리를 받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거죠. 원래 받던 건데 안 주다가 지금 끊어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전자 관련 사업, 자동차 산업이 전부 다 올스톱이 돼요.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 아예.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대안이 없을 정도면 누가 이겼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대안 없이 끊어버리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중간 선거권은
고사하고 그 전에부터 지금 난리가 날 거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하는 그런. 그래서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을 더 좋아하시고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판적인 글을 달 수도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H20 칩의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막 신고가 네. 가고 있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글쎄요, 하이닉스는 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좀 낮추는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하이닉스의 조정은 좀 어떤 성격으로 이해하세요? 글쎄요, 뭐 나름대로 조금 기스를 내는 조정이 온 거는 같은데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는 게, 지금 뭐 기관 중심으로는 대부분 지금 포지션을 가져갈 때 하이닉스의 비중을 더 늘리는 쪽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기존의 비중 중에서도 네, 하이닉스 네. 많이 갖고 있었고 예. 삼성전자 별로 없었는데. 없었어요 거의. 예.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이게 시장이 요 HBM 있기 전에는 20%가 넘었었는데 지금 12%까지 내려왔거든요. 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전자가 잘할 거다라고 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전자 자체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만 해도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도 별 무리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했던 거죠. 뭐 전저가 안 좋은 것도 알겠고 HBM도 잘한다는 기대도 없는 것도 알겠고 다 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거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뭐 좋은 거 알겠는데 이전만큼의 과연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까? 혹시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잘하기도 한다라면 그럼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HBM과 관련해서는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결국 독점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기업만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GPU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TC본더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독점이 무너지고 나니까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 실적도 좋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지다 보니 나름대로 이제 주가가 이전만 못한 건데 HBM이 그 다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삼성이 잘하게 되면 과연 기존에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전에 누렸었던 그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 못하니까 네가 독점을 가져갔고 그래서 영업이율도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그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씩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들더라고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치고 나오는지 알 수도 없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전자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 기업이 이것 때문에 치고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 산업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처럼. 근데 그게 깨지면 특히 이제 특정 어떤 뭐 장비사처럼 여기는 충분히 깨질 수 있는 산업이죠. HBM이요. 삼성이 잘하면 나머지 다 깨지는 거잖아요. 삼성은 좋을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 독점에 대한 부분 깨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TC본도 그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던 걸 반평균까지만 올라와도 이 판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추가로 공급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가 알고는 오더를 주는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깎을 수 있어. 야, 이제 삼성도 하는데 저희가 좀 싸게 준다는데 너 옛날에 100원 받았는데 그거 말고 좀 깎아줘. 이러면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큰 이득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봤던 이익률까지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기대감이 작년에도 사실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거 언제 하는 건지 지금 뭐 2년째 좀 우리가 기대 실망하고 있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언젠가는 이제 좀 그래도 신뢰를 좀 받겠죠. 양을 치다 보면 한 번은 늑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씩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아무리 이제 뭐해도 너무 양을 오래 치다 보니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거니까 저는 무리한 게임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주도 아닌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는 뭘 굳이 또 막 저러고 있는지. 뼈를 때리십니다. 아니 뭐 왜냐면 하이닉스는 너무 잘해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았고 그럼 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많이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무리한 욕심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무리하게 막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죠. 뭐. 그러니까 꾸준히 월간 이선협 이 시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제가 여쭤볼 때마다 뭐 주도주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고. 특히 S전자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또 이게 그 지구 반대편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 그 자체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낮추고 있더라고요. 특히 예.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는 ASML이 그랬고 그때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주가도 좋지 않았고 이게 근데 그거는 레거시 D램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걸 수도 있을 텐데 레거시면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제일 많은데요. 뭐.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이제 HBM 관련주까지 같이 또 끌려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노이즈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도주였잖아요, 그렇죠? 되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 근데 이전보다는 어쨌든 많은 투자가들이 특히 외국계 그 매매 패턴을 보면 요즘 S전자를 조금 더 많이 사더라고요. 뭘 알고 사시는 건지 아니면 워낙 밸류에이션이 싼데 이제는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사모님 리스크도 받으셔서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좋아질 수 있는 기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여기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S전자 잃을 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뭐 잘할 거란 기대가 없어도 이거보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입니까? 칭찬보다도 칭찬은 주가 아니고.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로입니까? 어쨌든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도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1000포인트 자체가 올라온 게 글로벌 시장이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의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으니 이 기업이라고 달라질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도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인 거고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깔고 가도 제가 볼 때는 현 수준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만 원대부터 네. 꾸역꾸역 지금 한 6만 6천 은근히 원, 올라왔어요. 7천 원, 6만 8천 원 거의 뭐 채권 수익률처럼 은행보단 낫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단 은행 나은 예금. 거죠. 아, 네. 예.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조금 은행 주가보단 못하고요. 그렇죠. 조금씩은 이제 올라오고 있고. 하여튼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반도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수준이나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저조차도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는 확신이 떨어질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왕 할 거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거면 그래도 삼성이 조금은 편안하다. 근데 뭐 잘 될 거란 기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싸다. 뭐 그 측면에서는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보니까 다른 게 더 올라가가지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좀 쉽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주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안 오르던 친구들도 간혹 이제 눈에 띄나 봅니다. 너 거기 아직 누워 있었니? 일어나 봐봐. 약간 좀 자는 친구 깨우는 느낌으로.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주들이 근데 또 이거는 오를 때 그 오른 폭이 하루에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차 전지 그 셀 3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의 그 반등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역시 잘 모릅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안에서도 ESS라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여기서부터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조금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게 일단 2차 전지 쪽도 중국에서 나름대로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어떤 그 에너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에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대규모 ESS,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이제 발전소 비슷하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간헐성을 뭐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ESS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다시 볼 필요는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전에 봤던 2차 전, 그러니까 전기차용 시장에 비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SS 쪽으로. 예.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추천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그 이선협 대표님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제 한다고 하면서 없었던 수요도 막 미국이 예. 만들어내려고 예. 하는 건데 뭐 본질이 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 미 국채를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장기물을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미죠. 장기물. 예. 그러니까 장기물이라면 보통 30년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땐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만간 수익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앞으로도 빚을 더 내고 싶은데 네. 빚을 내려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채권을 사줄 만한 세력이 없다 보니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의 국채 소화가 앞으로도 원활하지 않을 거란 기대를 깔았다라면 바꿔 얘기하면 이게 국채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환경인 건데 그걸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국채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또는 SLR 규제라고 해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금융 규제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일단 1번 단기채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담는 거 이제 3개월물 이하. 예, 정확히는 이제 거니까. 93일 예. 이하인 것들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게 10년물까지도 금리를 조금은 끌어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국채를 투자를 한다라면 10년물 이하짜리가 30년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0년물 가지고 계실 분들 입장에서 지금 환율에서 터졌을 거고 네. 또 아마 이 수익률도 터졌을 거예요. 그러면 뭐 만기까지 가면 되지 않느냐? 되겠죠. 30년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30년까지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되실까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미 국채가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목표 수익률을 정말 낮게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수익률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 왔다. 이유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지금 체질 변화는요. 비용을 수반을 해요. 이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세계화는요. 세계화는 딱 하나였어요.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었어요. 야, 중국에서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베트남에서 만들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었어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네. 근데 지금은 미국으로 공장 들어오래. 이 얘기 뭐냐면 야, 이젠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가 더 중요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이전보다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 의미가 되는 거니까 혹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수준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봤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빚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빚을 질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야 국채를 내가 더 사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사실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아니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단기채 비중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기채에 자꾸 샀다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차례 수익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또는 그로 인해서 파생돼서 10년물도 그래도 큰 이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번, 두 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뭔가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담아야 될 그 물 관련해서는 너무 장기물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채권 투자하는 게 어려워졌으니 많이 면밀히 보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돈 필요한 분들. 내가 특정 시기에 돈이 필요한데 미 국채가 있으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중간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랐을 때 이걸 환매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평가 손실을 보게 되세요. 그런 점들은 알고 들어가자. 미국채라고 손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만기까지 갔을 때 얘기인 거지. 혹시 금리가 오르는 사이에 내가 특정 기간에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전세금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자녀분이 결혼한다든가 이럴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손실이 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태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지 막무가내로 미국채는 안전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또 미국이 또 때 되면 부채 한도 협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8월부터 또 논의를 할 것 같고 이게 늘 반복되는 사이클이기는 한데
또 왜냐면 또 막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있고 이거 과열 아니냐 싶을 때 그런 게 또 나오면 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죠. 네. 이 부채 한도 협상은 또 만약에 어떻게 만약에 할까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미국이 이제 추가로 얼마의 빚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허락해 주는 건데요. 의회에서 예, 만약에 그게 협상이 되면 그때부터 미국 국채 발행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국채 시장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만 그 당시에 그 부채 한도가 끝났었을 때 현재 알고 있는 여러분들 지니어스 액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완비가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만약에 미 단기 국채를 계속 소화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마침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뭐 지니어스 액트라든가 이런 게 다 완비가 안 돼서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알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면 그 기간만큼은 약간 금리가 흔들리면서 우리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명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게 또 뭐 본질은 아닐 테고. 네, 본질은 아닐 거고 그리고 그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그죠 발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법안이 다 통과가 안 돼서 지니어스 액트법도 그렇고 클래리티법이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CBDC 즉 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하지 못하는 반중앙은행 디지털법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요건 아직 지금 하나 통과를 못했죠. 상원을 통과 못했죠.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변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코인 발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가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약간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서로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딱 발행이 되면서 싹 사주면 되게 좋은데 발행은 되는데 사줄 수 있는 애가 잠깐 딜레이가 돼버리면 그 순간에 좀 쉬어가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우리가 보면 돼요. 예, 네. 어떻게 되는지는 네. 또 8월 월간 이선엽이 있으니까요. 예, 그 시간고 오늘도 우리 방청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 이선엽 오마카세 특강을 들으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직접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드릴까요? 오늘 멀리까지 오신 이유가 지방에서도 오셨나요? 네네네. 강의하신 거하고 좀 동떨어진 건데 네. 애기 엄마가 좀 저 대신 저보고 물어봐 달라고 대리 하는 참석이신가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요새 좀 좋고 한국 예. 주식도 좋지 않습니까? 예. 둘 중에 좀 선택을 하라면 어느 쪽을 하는 게 좋겠느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는 걸 주로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미국이 나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가치라는 게 드디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치라는 걸 생각을 하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지금 올라온 주식들 봐보세요. 가치 때문에 올라온 건데 아직도 가치가 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치와 관련해서 되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낯설다 보니까 되게 간과하지만 의외로 되게 큰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그러려면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어느 쪽에 포커싱이냐고 되게 중요해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큰 돈을 항상 버시는 분들, 꾸준히 잃지 않고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 시장일 때 저기 들어가고 저 시장일 때 저기 그러지 않아요. 나름대로 당신들만의 무기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방패를 가지고 계셔서 그 방패를 더 튼튼하게 해서 돈을 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창이 있는데 이 창을 정말 뾰족하게 잘 갈아서 돈을 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나는 좋은 창도 갖고 좋은 방패를 가지려면 실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 펀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펀드들 중에서 봐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가치주 투자 펀드 뭐 VIP 이런 데 보면 되게 훌륭하게 가치주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잘 하시고 또 그 가치를 지켜오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 또 보면 성장주 시장일 땐 조금 또 이렇게 좀 고전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는 건데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원칙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수익률이 꾸준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성장주에 되게 되신 분들이 또 가치주 가지고 큰 돈을 번다.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 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사모님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주식들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만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이 가치다 아니면 성장이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시장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식 투자 엄청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제 뭐 금융주, 지주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테크 좋아하는 사람은 오로지 반도체 막 이런 사람. 아, 그럼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저렇고 저럴 때 저렇고 그거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진짜 선수 중에 선수가 되는 선수죠, 거고. 뭐. 예. 예. 성향 따라 또 자신의 무기가 물론 있어야 이제 한다. 뭐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또 다른 영역인 거니까. 저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돈 버신 분은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네, 강의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보니까 히토류를 자기 전략 자산화 하겠다고 해서 미국에서 네, 예.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MP 머티리얼에 뭐 투자하겠다고 해서 MP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침 아까 구리를 말씀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MP 머티리얼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히토류만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특정 종목이나 이런 거 언급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단 그만큼 미국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제 MP 머티리얼 말고도 원래 이 히토류도 미국에 있어요. 이미 광산도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정제거든요. 그 히토류 내에서 우리가 네오디듐이라든가 그렇죠? 디스프로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자석이라든가 특정 어떤 쓰이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미국의 아마 전략일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미국이 했던 거예요. 원래 미국이 여러분들 매그니프 컨치라고 GM의 자회사가 하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 중국한테 공해산업이라 팔아버리면서 문제가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어차피 그거는 돈이 된다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은 선택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기업이 만약에 정제나 그런 걸 독점한다라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핵심은 히토류가 아니라 정제예요. 히토류는요 여기저기 많아요. 미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저기 우크라이나도 있고 히토류 많은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정제를 할 거냐 핵심인 거고 지금도 연구 자석은요 한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들기 위한 히토류는 또 여전히 중국 가서 정제를 해와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면 그 기업은 괜찮겠죠. 그러게 그 MP 머티리얼즈 미국 국방부가 투자한다라는 얘기에 거의 한 열흘 사이에 2배 그럼요. 예. 올라가고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들은 괜찮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른쪽에 하나만 계시고 더 네네 좋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뭐 비슷한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 대비해서 절반 이하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더 상승의 여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라고 보다가 더 들었습니다. 대표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자가 더 낫다가 아니라 전자는 잃을 게 없어서 한번 볼만하다 정도고요. 예, 전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어떤 전략 자산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온 거예요. 그거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저보다 반도체에 관련해서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텐데 제 능력 안에서는 제가 결론을 잘 못 내리겠더라고요. 보통은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게 맞아도 틀려도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샀을 때 더 많은 돈이 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런 했었을 때 간혹 꽤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제가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 생각이 틀린 경우도 되게 많을 거고요. 이럴 때는 일단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봐요. 확신이 있어도 성공할지 모를지 모르는데 확신이 없는 기업에 투자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강의하셨을 때 그 유동성 장세의 끝은 증권주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서 그게 되게 인상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증권주들을 제가 다 찾아서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당시에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10배는 2배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증권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권주가 만약에 정말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졌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는 밸류에이션 가지고는 떠지면 안 돼요. 그럼 뭘 따져야 되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 그런 건데
과연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정말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건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식은 그냥 잠깐 하다 마는 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그죠? 좀 오르면 그거 팔고 부동산으로 바꿔놔야 돼가 인식이 지금까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주식으로 내가 평생 뭔가 일구겠다라고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도 그랬었거든요. 미국도 그러다가 뭐 80년대 중후반부터 들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퇴직연금법 401조 K약 뭐 그러면서 퇴직연금에 주식을 많이 실 수 있다던가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현 정부가 이런 초석을 마련한 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부동산도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식이라는 것도 내가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될 자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늘 넓혀가는 초기라면 증권주는 초기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가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70%고 금융자산이 30%예요. 주식이 30%가 아니라 금융자산이 30%고 그 금융자산 30% 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이 44%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주식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1,400만이 사람이 많은 거지 실제 전체 자산에서 많은 건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해외는 반대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7위 금융자산이고요. 3위 부동산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대5, 5대4인 정도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낮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저는 그 조짐은 보여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뭔가 우리나라가 이런 상법 개정, 근데 상법 개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결국엔 이 대주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주주가 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고 자사주를 매입소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게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법 개정이 서로 간에 이어져 간다라면 저는 그런 어떤 물꼬가 트여진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들이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장치들이 변해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의외로 증권주가 갈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더 멀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앞선 거.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꼽았다고 하고 이게 2000년부터 이 설문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25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증권주를 작게 않게 봤던 거고 다만 이게 정착되려면 우리가 봤을 때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주식은 두면 우상향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한국은 역시 뭐 제도 때문에 한번 오르겠지만 많이 올랐을 때 결국 팔고 떠나야 돼. 이러면 사실 증권주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증권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럼 사실 증권주를 폄훼할 필요는 없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몇 증권사들은 분기에 5천억씩 버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증권사 들었을 때는 온기에 1년에 5, 600억밖에 못 벌던 회사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작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게 큰 변화인 거고 그래서 아마 저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 금융시장의 큰 변화 때문에 증권주를 봐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변화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정말 그 변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계속 있으니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그대로 되는지 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새로운 정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갈 거고 중간에 변질 없이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일부 나오더구만 뭐 지금 다시 뭐 대주주를 10억으로 환원하자 이런 거 재 뿌리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죄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하시는 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 얘기해 놓고 나서 사실은 오히려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할이 돼버린다고요. 10억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강북의 아파트도 10억이에요. 그게 어떻게 대주주가 됩니까? 대주주 기준을 몰라도 너무한 거지. 그렇죠? 세금을 그렇게 할 거면 엉뚱한 데만 쓰면 돼요. 본인들이 엉뚱한 데 안 쓰고 잘만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엉뚱한 데서 다 선심 써놓고 나서 그렇죠?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제발 그런 어떤 그 운용에 있어서 좀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놈의 대주주 양도세, 금투세, Y스트릿 같이 엄청 싸웠는데 그 짓을 또 해야 되나? 금투세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은데. 예. 아무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산업의 사이클보다 산업의 크기를 봐라. 그럼요. 그리고 조선 방산 뭐 원전이 그러했듯이 이 산업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환경이 조성되는가. 항상 우리가 대박나는 기업들은요, 내가 그런 산업이 있었어라는 산업에서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반도체에서 이런 데서 크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은 그럴 수 있겠지만 와, 이런 산업들은 그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뭔가 사이즈가 커질 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봐야 돼. 기업부터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해요. 그렇죠? 그 산업의 크기 안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기업, 거기서 뭔가 경쟁력을 갖는 기업,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꼽아봐야,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이전에 내가 이 기업이 이랬으니까, 이 산업이 이랬으니까,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은 다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다른 분도 아니고 태조 이방원의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예. 믿음이 더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없으세요? 아니 근데 오늘 제가 했던 질문보다 역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의 퀄리티가 더 좋아가지고 더 마무리가 더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 이선협은 다음 달 이제 8월호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AFW 파트너스 이선협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